그린란드를 사겠습니다. 필요하면 힘으로라도.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선언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린란드를 덴마크 땅으로 여기며 의아해했을 겁니다. 인구 5만 7천 명, GDP 33억 달러에 불과한 얼음덩어리 섬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그린란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실 이는 트럼프의 첫 시도가 아닙니다. 2019년 첫 임기 중에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제안했고, 2024년 말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미국의 안보와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북부의 북서 항로가 왜 갑자기 트럼프의 레이더에 잡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건 단순히 그린란드가 아니라 북극 전체의 완전한 지배권입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서 항로는 그 야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두 조각 퍼즐이죠. 21세기는 북극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남쪽으로 확장할 공간이 없어졌어요. 남중국해는 중국 영향 아래, 인도양은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고, 태평양도 미국과 중국이 각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세요. 북극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무역로가 완전히 바뀌려 합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로는 약 2만에서 2만 1천 킬로미터가 걸리는데 북극해를 통과하면 약 1만 3천 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거리로 약 7천 킬로미터, 시간으로 12일에서 14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이는 엄청난 경쟁 우위예요. 이 효율성은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공급망을 재편하는 문제입니다. 2035년이면 그린란드 서쪽 네어스 해협의 얼음이 거의 사라져 북극 항로가 진정 실용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 누가 이 항로를 통제하느냐가 21세기 세계 무역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누가 통제한다는 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모든 배가 그들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죠. 중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8년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공식화했고 2026년부터 정기적으로 북극 항로를 운항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는 단순 상업 활동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북극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러시아도 2024년 북극해 항로 화물 운송량이 3,790만 톤에 달했으며 북극권에 50여 개 군사기지를 배치했습니다. 콜라반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전력을 집중시켰죠.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 자원 채굴이나 무역 활성화가 아니라 북극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악몽입니다. 21세기 최대 의제인 북극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건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대 그린란드 공항 건설에 투자하려 했으며 미국 국방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북극권 투자 활동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린란드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미국의 북극 전략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어요. 지정학에서 위치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도를 보세요. 그린란드는 북극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에 P2P 우주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춘 미국 최북단 군사기지로서 북극점에서 1527km이 떨어져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BMWS 시스템이 왜 중요할까요? 냉전 시대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탐지였어요.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하면 북극 상공의 최단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날아옵니다. P2P 기지의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면 미국은 최소 몇 분의 반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분이 핵전쟁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되죠.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 기지의 주변부만 통제할 수 있어요. 덴마크와의 1951년 방위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서 제한된 활동만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이 상황에 불만인 이유는 간단해요.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해야 지킵니다. 누구도 임차하는 땅을 영토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라는 그의 발언이 바로 그걸 설명하죠. 현재 미국은 덴마크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어요. 방위 협정이 있어도 덴마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몰래 협력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라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또한 그린란드를 완전히 소유하면 미국은 전역에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고 항공기지와 해상기지를 건설하며 미사일 방어 인프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러시아 핵 잠수함입니다. 러시아 핵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GIUK 갭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국제 수역이라 러시아 함대도 통과할 수 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면 이 갭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어요. 결국 러시아 핵잠수함은 북극에 갇히게 되죠. 러시아의 전략적 핵잠수함 패턴 배치가 북극에만 제한된다는 건 러시아 해양 전력의 근본적 약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BMWS 시스템이 러시아 미사일 발사 순간을 탐지하고 동시에 러시아 해군의 대서양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게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북극 포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린란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만으로는 북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거죠. 왜일까요? 캐나다 북부의 북서 항로를 봅시다. 이곳은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를 잇는 유일한 해상 통로이며 중국의 배가 북극 항로를 이용해 유럽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항로를 거쳐야 합니다. 북극 전체 구조를 생각해보면 그린란드는 동쪽 입구를 통제하고 알래스카는 서쪽 입구를 통제하지만 북서 항로라는 중앙 통로까지 미국이 장악해야 북극이 완전히 봉쇄됩니다. 현재 캐나다는 북서 항로를 자국 내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 수역으로 봐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사실 중국은 이미 쇠빙선 설령호를 통해 북극 항로를 탐사해 왔으며 북극해를 통한 대유럽 해상 무역이 자신들의 동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계획이 드러나요. 만약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북서 항로는 더 이상 국제 수역이 아니며 미국 국내 수로가 됩니다. 중국이 원해도 통과 불가능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단순 통행 제한이 아니라 중국이 구상하는 21세기 신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을 부정하는 행동이 되죠. 추가로 캐나다 북부에는 랭커스터 해협과 같은 주요 관문들이 있어요. 이들은 현재 얼음으로 막혀 있지만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개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해협들도 캐나다 영해에 속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미국에 편입되면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게 되죠. 즉, 트럼프는 현재의 북서 항로뿐만 아니라 미래에 개통될 모든 북극 항로까지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거예요. 정리하면 알래스카의 서쪽, 그린란드의 동쪽, 그리고 캐나다 북부의 북서 항로와 중앙이 모두 미국의 손에 들어가면 이것이 북극 완전 포위를 의미합니다. 이 삼각형이 완성되면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는 사실상 봉쇄되고 러시아의 북극 활동도 극도로 제약되며 21세기의 새로운 전쟁터인 북극이 미국의 내해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미국은 북극 항로를 통한 모든 국제 통상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절대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미 하나인 두 나라다. 혹시 트럼프의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을 농담으로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캐나다 수출의 약 75에서 80%가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양국 간 무역 규모는 5,500억 달러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국경을 6에서 7회 넘나들며 가공되며 에너지 수출의 89%도 미국으로 가요. 노레이디를 통해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통합되어 있죠. 사실상 캐나다 경제는 미국 경제의 한 부분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경제도 에너지도 안보도 하나인데 왜 두 나라로 나뉘어 있어야 하나죠. 그래서 2025년 4월 그는 수십 년 전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통합이 이 정도라면 형식적 통합은 자연스러운 귀결처럼 보이기도 해요. 동시에 트럼프는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감축과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이며 경제 성장률은 급락했어요. 캐나다 당국자들의 비공개 회의 음성이 유출되면서 트럼프의 캐나다 흡수 의도는 진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협상의 수사가 아니라 실제 경제 압박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캐나다 압박은 단순히 캐나다를 병합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시에 덴마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덴마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이 캐나다처럼 큰 나라까지 35% 관세로 압박하려고 하는데 그린란드 같은 작은 곳은 당연히 뺏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질 거예요.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전략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그린란드 확보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심리전과 실제 경제 압박을 결합한 정교한 작전이 되죠. 그린란드 없는 캐나다는 불안전하고 캐나다 없는 그린란드도 불안전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져요. 그린란드가 필요한 이유는 러시아를 포위하고 콜라반도의 핵전력에 대서양 진출을 차단하며 BMEWS 시스템으로 러시아 ICBM을 탐지하고 북극 해역에 완전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캐나다 북부의 북서 항로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항로 통과를 차단하고 국제법상 미국의 영토 수로로 인정하며 북극이라는 미래의 새로운 제2 남중국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21세기 경제 패권 경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알래스카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현재 확보 중이고 캐나다 북부는 경제 압박으로 점진적으로 압박 중입니다. 이 세 지역이 모두 미국의 통제에 들어가면 북극 삼각 포위망이 완성되는 거죠. 이 삼각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는 봉쇄되어 중국의 배는 북극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대신 수에즈 운하를 통한 기존 항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약 10에서 14일 더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전 지구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러시아 핵잠수함은 북극에 갇히게 되며 콜라반도의 핵전력이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니 러시아의 해양 전력이 극도로 제약되어요. 그리고 미국은 북극을 자신의 내해처럼 운영하게 되어 모든 해상 활동이 미국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린란드만이 아니라 캐나다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부분적 통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북극을 완전히 지배해야만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은 정당화의 명분일 뿐입니다. 물론 그린란드가 히토류 3,610만 톤, 우라늄 약 26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히토류 확보는 매력적이며 F-35 전투기,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의 생명줄이 돼요. 하지만 현재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채산성이 없어요. 극한의 추위로 채굴 비용이 높아서 지금 당장 채굴하는 것은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히토류 자원이 트럼프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왜 지금 뺏으려고 할까요? 미래를 대비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통제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은 정당화의 명분일 뿐이며 미국 국민에게 왜 그린란드가 필요한가를 설명할 때 히토류를 언급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기 쉽고 경제적 이익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히토류보다 북극 지배권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진정한 이유는 북극 지배권과 러시아 포위 전략입니다. 약한 동맹국은 정말 버려질 운명일까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집니다. 미국이 덴마크를 공격한다면 이는 나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경고는 공허하게 메아리칩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즉시 방역을 선언하지만 이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코웃음을 칩니다. 2026년 1월 8일 그의 인터뷰는 폭탄 선언처럼 터집니다. 그린란드 매입과 나토 유지는 선택의 문제야. 필요하다면 나토를 포기할 수 있어. 이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트럼프가 나토라는 70년 전후 질서의 기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암시, 그것은 세계를 숨죽이게 만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토의 죽음 같은 침묵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건 빈 껍데기일 뿐. 구체적 행동은 전무합니다.
유럽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테니까요. 나토 5조, 집단 방위의 성스러운 약속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동맹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덴마크는 고립무원의 섬처럼 느껴집니다. 한 군사 전문가의 냉정한 예언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몇 분 만에 끝납니다. 덴마크는 미군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인구 580만, 국방 예산 50억 달러. 미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을 어떻게 막을까요? 이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캐나다로 번집니다. 덴마크가 무너지면 캐나다는 다음 타깃, 같은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나토의 침묵은 영원할 테고, 캐나다 역시 회원국이지만 보호의 망토는 찢겨질 겁니다. 상호방위의 핵심이 무너지면 나토는 이미 시체가 됩니다. 이제 미래의 어두운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첫 번째 단계, 덴마크가 절박한 압박에 무릎 꿇습니다. 형식상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으로 남지만 실질은 미국의 소나기. 미군이 섬 전역을 장악하고 자원 개발은 미국의 전리품이 됩니다. 덴마크는 주권의 껍데기만 남아 통제력을 잃은 채 비틀거립니다. 이 순간 세계 질서는 균열을 드러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째 단계, 캐나다에 대한 압박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관세가 35%에서 50%로 치솟으며 USMCA 협정이 찢겨지듯 개정됩니다. 캐나다 경제는 절벽으로 내몰려 자동차 산업은 공장 문을 닫고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미국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캐나다인들의 삶이 흔들리며 분노와 절망이 거리를 메웁니다. 세 번째 단계, 캐나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합니다. 실업률이 10%를 넘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며 시민들은 차라리 미국의 일부가 되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트럼프의 손길이 스며들어 캐나다는 서서히 종속의 늪에 빠집니다. 네 번째 단계, 형식상 독립을 유지하지만 국방, 외교, 에너지 정책이 미국에 넘겨집니다. 2030년에 걸쳐 두 나라는 피처럼 섞여 캐나다의 정체성은 미국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듭니다. 결국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를 거쳐 캐나다 북부까지 북극지대가 미국의 철저한 지배 아래 놓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21세기 지정학의 판을 뒤집는 대격변입니다. 이 모든 일이 현실이 되면 한국도 그 파도에 휩쓸립니다. 기회 측면에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항이 환적의 제왕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 해운사들은 새로운 황금 항로를 장악할 기회를 잡죠.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북극 전체가 미국의 내해가 된다는 건 우리의 물류가 미국의 정치적 애윈에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공포는 국제 질서의 붕괴입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미국이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삼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도 정당화되고 한국의 북한 문제, 남중국해 분쟁이 모두 재편됩니다. 주권과 국제법의 성벽이 무너지며 약육강식의 정글이 열립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대한 야망의 산물입니다. 희토류, 자원, 경제적 이익, 이 모든 것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로를 독점하는 북극 항로의 지배입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 미국은 절대 패권자가 됩니다. 그린란드로 러시아를 포위하고 북서 항로로 중국을 차단하면 북극은 미국의 완전한 내해가 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을 모두 통제하게 돼요. 덴마크는 이미 나토의 묵인 속에 버려졌고 캐나다는 경제 압박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성공한다면 이는 알래스카 매입 이후 가장 큰 영토 확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크죠.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신호입니다. 200년 동안 유지된 국제법의 기초, 주권 존중, 영토 보전, 국가 간 계약의 신성함, 이 모든 것이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평화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그 아래에는 트럼프의 21세기 판, 명백한 운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완전한 지배,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듯 기존의 동맹과 질서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세계 지도의 재편을 예고하는 천둥소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반격의 칼을 갈고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 힘 앞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21세기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야망의 그림자 아래 세계는 숨을 죽입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포기하지 않을 테고 러시아는 콜라반도의 핵방벽을 강화하며 대응할 겁니다. 유럽은 나토의 균열 속에서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고 유엔은 무기력하게 항의 성명만 날릴 뿐입니다. 트럼프의 선언은 단순한 정치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변화가 열어낸 새로운 전쟁터, 북극의 패권을 향한 첫 포성입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듯 기존의 평화가 녹아내리고 힘의 균형이 재편됩니다. 한국에게는 이 변화가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북극 항로가 미국의 손에 떨어지면 우리의 무역선은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남중국해의 분쟁이 이 새로운 논리에 휘말려 아시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꿈이 실현되면 미국은 북극의 제왕이 됩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 숨겨진 자원이 아니라 무역과 군사의 절대 권력이 핵심입니다. 덴마크의 항복, 캐나다의 흡수, 이 모든 것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 이제 세계는 지켜봅니다. 이 야망이 성공할까? 아니면 국제사회의 반발로 무너질까? 북극의 바람이 불어오며 이 1세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패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불꽃처럼 뜨거운 이 야망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선언이 현실화되면 세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2035년, 미국의 내해가 된 북극 항로는 글로벌 무역의 혈맥이 됩니다. 중국의 배들은 수에즈 운하로 회귀하며 공급망 비용이 치솟아 경제가 휘청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갇힌 핵잠수함으로 인해 전략적 약세를 드러내고 콜라반도의 핵전력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유럽은 나토의 붕괴 후 독자 생존을 모색하며 러시아와의 새로운 동맹을 고려합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잃은 상처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캐나다는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소멸합니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이 북극에서 군사적 대치를 벌이며 새로운 냉전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제재를 시도하지만 미국의 힘 앞에 무기력합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양면적입니다. 부산항이 북극 무역의 허브로 떠오르며 경제 호황을 맞지만 미국의 통제 아래 무역 자유가 제한됩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공격성이 높아지며 아시아 안보가 불안정해집니다. 트럼프의 명백한 운명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세계 질서의 파괴입니다. 주권이 무시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얼음 아래 숨겨진 야망이 드러나는 순간 인류는 새로운 전쟁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